자, 오버슈팅 지문. 이 질문은 전체 역대 모의고사 뭐 이런 지문 다 합쳐서 뭐 난이도를 떠나서 잘 만든 지문으로 진짜 5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지문이죠. 수능 지문에 걸맞는.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어렵기도 어려울 텐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용어들이 많이 나와. 이제 환율, 금리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통화량이란 말도 나오고. 약간 경제 지문의 교과서 같은 그런 이제 지문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근데 또 너무 막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늘어지는 감이 있어서 이런 좀 안 중요하고 좀 별로 어렵지 않은 파트는 뺄게. 너네가 스스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했을지 보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빼고 이런 데서 힘 다 빼는 것보다 바로 그냥 본론 핵심 파트를 넘어갈게요. 자, 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 본론으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라고 했죠. 오케이, 환율. 먼저 환율을 뭐라고 정의했냐. 나도 이제 초딩 하면서 이제 했는데, 뭐뭐에 대한, 지금 A에 대한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A에 대한 B라고 하면 A 분의 B인 거야. 뭐뭐에 대한이 분모에 위치하더라고. 초딩 때 나와요. 그래서 초딩 수학책에. 그럼 환율은 외국 통화 분해. 통화란 말은 돈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외국 통화분의 국내 돈 이런 거지. 국내 돈의 비율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좋은 표현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1달러를 사는데 필요한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하고 한국 돈 이렇게 하면 되지. 원화라고 하면 한국 돈이라고 하지. 1달러에 원래 1,100원이 국룰이었어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면 만약에 100달러짜리 게임기가 있었다고 쳐. 그럼 얼마야? 이때 1달러가 1,100원일 때 100달러짜리 게임기를 사려면 11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1달러에 1,350원이에요. 바이든 네이노. 너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못 산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100달러에 13만 5천 원이란 말이야. 이게 억울한 게 뭔지 알아? 한국에 살아서? 그 외국 애들은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100달러짜리 게임기를 80달러로 할인을 했어. 실제로. 그럼 우리도 80달러로 할인된 거거든? 근데 우리는 달러로 사는 게 아니라 원화로 사. 그러면은 거기 미국 애들은 진짜 20달러를 싸게 사는 거야. 할인된 거지. 근데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달러에 1,100원이었을 때 100달러여서 내가 이때 샀으면 11만 원인데 90달러로 해야 돼. 90달러로 할인됐다면 그럼 미국에는 진짜 10달러 할인이야. 근데 이게 지금 90달러면 작년에 내가 이때 살려면 11만 원을 내야 됐다. 내면 살 수 있었다. 게임기를. 하지만 지금은 90달러로 내려갔지만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야? 계산기를 좀 쳐볼게. 나다단 15 1350 곱하기 90 아니 12만 1,500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달러로 내렸는데 한국 돈으로 어떻게 돼? 오히려 더 비싸진단 말이야. 비싸졌단 말이지. 올해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컴퓨터 시장에서, 컴퓨터 부품 시장에서. 근데 부품을 못 사. 돈 아까웠게 돼서. 이러니까 뭐야? 환율이 올라가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수입할 때 불리하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 지문 자체 좀 필요 없잖아. 이거 상식이야. 이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래서 그렇다. 수출할 때는 뭐 좋을 수도 있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환율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보자.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장기, 단기 이 얘기가 나와.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정상적이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길게 보면 환율이 그냥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요라는 걸 쉽게 어렵게 얘기한 거야. 길게 봤을 때는 환율이 다 그 나라의 뭐 경제적인 여건을 따져가지고 다 그냥 적합한 그 이제 적절한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땐 아닌데 어쨌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단기적. 뭐 이거를 보통 뭐 1년으로 잡을게. 1년 정도 지나면 뭐 이렇게 하면 단기적. 뭐 하루나 한 달 동안은 개판일 수 있다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릴 수가 있어. 라는 거지. 뭐 한 달 동안. 오버슈팅이 뭐야? 뭐 이따가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페널티킥 할 때 하고 그 관중석으로 쳤어. 홈런 쳤다 그러지. 그러니까 오버슈팅 너무 위로 쳤다. 그래서 오버슈팅 너무 갔다는 거지. 뭐 그런 얘기.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예상과는 다른 방향. 환율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내려갔어. 그럼 이상하잖아. 혹은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진짜 올라가는데 너무 크게 올라가면 경제 주체들, 뭐 기업이 됐든 아니면 개개인이 됐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뭐 오버슈팅이라고 했다. 여기까지 이제 다 그냥 넘어가면 돼.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그리고 금융시장 변동.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부터 밑에서 이제 물가 경직성 때문에 왜 환율의 오버슈팅이 일어나는가? 환율이 왜 너무 크게 오르는가라는 얘기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 오버슈팅 이야기에선 통화를 금융자산 일종.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돈이야, 돈. 통화는 돈이잖아. 머니.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보자.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걸 보통 뭐로 하냐면 그냥 전쟁이라 생각해. 전쟁이 나면 막 개판되잖아, 경제가. 물가나 환율을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 거치는 너무 당연한 멘트니까 넘어가 볼게.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해. 이런 거 할 때 스스로 가정을 막 하는 게 좋아. 그냥 이 멘트 그 자체로 하면 너는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 시험장에서도 봐봐. 물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가. 단기적으로. 단기에서.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왜 경직인가. 예를 들어볼게. 어, 요즘은 과자 뒤에 얼마인지 정확히 안 찍혀져 나오는데, 라떼는 정확히 얼마인지. 똑같이 뭐 1,000원, 스윙집 1,500원 이런 식으로 적혀져 나왔어. 마트랑 상관없이. 그냥 그 제조사 자체. 그래서 여기 이렇게 1,000원이 적혀 있었다고 쳐볼게. A 감자칩이.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전시가 돼 있어. 자, A 감자칩이 어떻게 됐냐? A 제조사에서 이마트 같은데, 대형 마트에 이렇게 넘겨. 그래서 소비자, 우리가 이제 사 먹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라는 걸 감자칩의 가격이라고, 과자 가격이라고 생각했을 때 1,000원으로 찍혀서 나와서 여기서 이제 1,000원에 팔고 있었던 거야. 계속. 근데 전쟁이 났네? 하필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감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여서 감자가 귀해졌어. 물론 여기서 막 그 뭐 정가, 원가 뭐 이런 거에서 막 제조사에서 800원에 팔아서 대형마트가 1,000원에 팔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그냥 여기서도 그냥 1,000원에 그냥 내보냈다 쳐. 라벨지에 1,000원 붙여가지고. 1,000원 넘겨서 그냥 1,000원에 파는 거. 우리가 이제 사는 거 1,000원. 근데 그런 거 신경 끄고 감자가 귀해졌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제조사에서는 내가 감자 원가가 너무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 감자칩을 1,500원에 팔려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쳐. 도저히 이제 원가 1,000원으로 팔아서는 돈이 안 남아가지고 적자여가지고. 근데 봐봐. 내가
1월 1일 날 전쟁이 났다고 1월 2일 날 그러니까 이 얘기야. 왜 조정되지 않냐. 대형마트에 이미 전시되어 있는 감자칩 1,000원이라고 딱딱딱딱딱 적혀 있는데 이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딱딱딱딱딱 적혀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프린팅에 마법을 써가지고 1,500원을 바꿀 수 있나? 아니 테이프 붙이면 되지. 그런 거 못한다고 꼼수 못 쓴다고 썼을 때. 오케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 그게 일종의 계약인 거야, 계약. 여기. 여기 장기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1,000원의 감자칩을 사기로 이제 제조사랑 맺어놔서 근데 갑자기 1월 1일 날 전쟁 났다고 1월 2일 날 갑자기 그거를 1,500원에 50% 뻥튀기 될 거냐는 거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1,000원짜리가 다 팔리고 나서 그 다음 배치되는 감자칩부터는 1,500원이 되면서 우리 소비자가 그걸 느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때까지 걸리는 게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걸 한 달을 하고 이거를 하루라고 하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물가의 상승을 느낄 수 있다 없다? 못 느낀다라는 거지.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돼야 이게 다 팔려서 전쟁이 나고 한 달 뒤에 아 진짜 그 과자 가격 올랐네 물가가 올랐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뭔지 이해됐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단기에는 경제적이지만 즉 전쟁이 났다고 하루 만에 과자 가격을 올리지 못한 제조사가 올리더라도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결국 한 달 있다가는 이제 1,500원짜리 과자를 내가 사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율 1월 1일 날 1월 1일 전쟁이 언제 났냐? 오후 1시 13시 59분에 일어났다고 치자. 선전포고였어. 그래서 14시 땡땡 이렇게 됐어. 환율은 뭐 은행에서 돈 바꿔준다고 해볼게요. 은행에서 1달러에 1,100원으로 바꿔주고 있었어. 그러니까 1,100원 주면 1달러 줬던 거. 근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막 뉴스에서 떠떠떠 해가지고 아니면 테러 얘기는 좀 전쟁이 나서 갑자기 환율이 급상승을 한 거야. 1달러에 2,200원. 내가 이렇게 돈 바꾸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1시 59분에 가서 1,100원으로 1달러 사왔어. 근데 나는 갔더니 갑자기 당신부터는 1달러 2,200원 내놓으세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왜? 은행에서 그냥 데이터상으로 바로 즉시 바꿔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환율은 1초 차, 이렇게, 물론 1초 차이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뭐, 바로, 진짜 최소한 하루 만에는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1분 만에도 전쟁 났다는 소식 들리자마자 바로 환율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은 단기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발생한다는 거지. 왜? 물가는 안 오르지만 환율은 2배가 뻥튀기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만약에 물가도 바로바로 바뀌었으면은 오버슈팅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래서 모두 이제 결과적으로 변하게 되는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단기에서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오버슈팅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랑 물가가 모두 모두 잘 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변. 사실 환율은 너무 잘 변해서 문제였긴 한데 물가가 안 변해서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물가도 변한다라는 거지. 변하게 돼서 그때는 환율 이제 변하게 된다. 그랬을 때 그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환율을 계산할 때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계산식이 있는데 그걸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말 자체는 어렵게 할 필요 없어. 어떤 이론이야. 설이니까.
설에 의해서,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장기에서 환율은 국내 물가, 자국 물가를 외국 물가로 나눈 값이다. 가 환율이야. 그리고 이를 균형 환율, 뭐 밸런스 잡혔다. 즉 이게 정상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자꾸 장기가 정상이다. 오케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중요해. 국내 통화량이 증가돼서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진다. 그래서 장기적인 환율은 상승한다. 이 장기라는 말 빼고 그냥 환율을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오지. 자, 국내 통화량 증가. 지문이 달라져도 그러니까 그 의미는 좀 비슷해요. 다 맥락이 뭐냐? 국내 통화량 증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현금이 증가했다라고 보면 돼. 그건 왜 할까? 뭐 예를 들면 월급이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다 올라간 거야. 그럼 똑같이 한 시간을 일해도 어제까지는 5천 원이었다면,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한 시간 이제 5천 원에서 만 원으로 올라갔어. 그럼 나는 어제랑 똑같이 10시간씩 일해. 난 매일 10시간씩. 그럼 어제는 똑같이 일이 막 어려워지진 않거든, 하루 만에. 근데 어제 일했는데 5천 원이었는데 오늘은 만 원이 올라갔네? 근데 옆집에도 그렇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네? 그럼 모든 사람들의 현금이 다 늘어났겠지. 어쨌든.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이 많아진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이제 돈이 많아졌는데 기업들이 그 물건 가격 안 올리겠어? 왜? 사람들 돈 많아졌으니까 가격 좀 올려도 살 텐데?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간다는 거지. 이건 너무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치? 실제로 20년 전에 최저시급 3,800원, 새콤달콤 200원. 현재 최저시급 9,800원, 새콤달콤 500원. 이런 식으로. 500원이 1,000원인지 모르겠지만. 개개인의 현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는 상승한다. 라는 얘기. 근데 봐봐. 환율은 이때 장기에서 환율의 공식이 뭐야? 외국 물가보다 국내 물가잖아. 지금 국내 물가가 올라갔어. 통화량 증가 때문에 올라갔어, 어쨌든. 근데 외국 물가는 고정이야. 이거 왜 고정이죠? 얘네도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 모르지. 나라가 퇴보해서 내려가는 나라들도 있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뭐 엄청 올라가는 나라도 있고. 어쨌든 이런 거 할 때 뭐냐면, 국내 통화량이 변화했다고 했을 때는 외국은 고정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네, 우리나라만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면 환율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했어요. 실질 통화량이라는 이제 개념을 하나 더 얘기했어요. 사실 국내 통화량 그냥 이제 이게 사실은 뭐냐면 실질 통화량이 약간 의미 여기서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 내가 아까 최저시급이 2배가 올랐다고 쳐볼게. 2배가 올랐어. 근데 물가가 그대로면 내가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실제로 부자가 된 거지. 오케이? 물가가 그대로인데 내 월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난 부자야. 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더블로 살 수 있거든.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배달비가 아까워서 배달을 못 시켜 먹었다면 오늘은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거야. 굳이 거기까지 가서 포장하지 않고. 왜? 나 돈 많아졌으니까. 근데 내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물가도 같이 올라간다면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월급이 2배가 됐는데 밥값도 2배가 된 거야. 그러면 결국 나한테 남는 돈은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실질 통화량은 뭐냐? 물가분의 통화량이라는 거지. 그래서
국내 통화량, 즉 나의 월급이 올라가도 최저시급이 올라가도 물가가 같이 올라가면 그럼 어차피 이건 고정이어서 느끼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그냥 이게 사실 그냥 원래 경제에서는 아무 변화 없는 게 정상인 거야. 오케이? 실질 통화라는 건 개개인이 느끼는 진짜 이제 뭐 돈의 변화라는 거지. 나만 월급 올라갔으면 그 체감이 될 텐데 그 물가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내가 더 잘 살게 된 느낌이 없다. 오케이. 이게 장기에서인데 그러나 단기에서는 원인이 뭐야? 물가가 변하지 않는 특징 때문에, 물가는 잘 변하지 않는 특징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 즉 이 공식, 여기서 얘기하는 공식, 요거에 따르지 않고, 요 공식에 따르지 않고 다른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가령 국내 통화를 지금 똑같은 가정을 했어. 이거 봐봐. 자, 여기서도 국내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고, 밑에서도 가정을 했어. 하지만 다른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비교해서 이해하면 돼요. 비교해서 이해해보자. 위에를 지울게. 얘를 올리자. 자, 이렇게 되고, 단기. 단기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생각해. 얘가 정상, 얘가 비정상. 똑같이 국내 통화량 증가라는 가정했어. 그럼 물가도 올라가 줘야 되는데 물가가 고정이 돼. 특이하게. 경직적이어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밥값이 2배가 되진 않았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실질 통화량, 공식은 똑같아. 실질 통화량은 물가분의 통화량인데, 국내 통화량인데 얘가 고정이 되고 얘가 올라갔으니까 수학적으로 실질 통화량은 올라가 버려. 자, 문제가 뭐냐? 실질 통화량이 증가해서 그 결과 실질 통화량이 고정이었을 때는 시장 금리가 안 변했을 텐데 실질 통화량이 올라가 버려서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결과가 벌어져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시장 금리는 뭐냐? 은행, 즉 국가에서 얘기하는 정부. 근데 은행이라고 보면 은행이 예를 들어서 원래 보통 3%를 주거든?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3%의 이자를 3만 원을 줘. 원래 그래. 3%였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이거야. 원래 월급에서 밥값 빼고 뭐 하고 막 뭐 유지비 다 빼고 남는 돈이 100만 원이어서 100만 원을 보통 이제 예금을 맡겼다 쳐. 그래서 3만 원씩 받아갔어. 근데 실질 통화량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많이 남은 거야. 개개인이 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어. 그래서 한 1,000만 원을 넣어버리는 거야. 혹은 막 1억 원을 넣어. 그럼 내가 이자를 얼마를 줘야 돼? 이러면 30만 원을 줘야 되고 만약에 이제 3%가 그대로라면 금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라고 치면 사람들이 넣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럼 내가 줘야 되는 이자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뭐야 이 새끼 돈 많아졌네? 그러면 근데 내가 이자를 너무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이자를 다운시키는 거지. 이자 퍼센트를, 금리를. 왜? 그래야지 이자를 막 30만 원, 300만 원까지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된다고. 그래서 똑같이 이자를 3만 원으로 하려면 이 금리를 0.3%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냥 금리를 낮추면 그냥 나는 똑같이 3만 원 줘도 되잖아. 뭐 그런 거지.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돈이 많아지니까 너무 큰 액수를 막 갖다 넣는 거야. 그러면 그거 이자 다 주기 은행 입장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금리를 낮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시장 금리가 그렇게 하락되면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은행에 돈을 그냥 맡기지만 기업들은 그 이자 금리를 받아가지고 우리야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지만 걔는 막 몇십억 원, 뭐 몇 조 원을 넣는다 진짜 몇 조 원 정도 하지만 그러면은 금리가 낮으니까 내가 이제 은행에 돈을 이 A 나라에 자 A 나라라고 이렇게 이 나라 금리가 여기 0.3%고 여기가 3%야. 그러니까 원래 얘도 3%였는데 0.3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여기 기업 입장에서 A 나라한테 돈을 맡겼던 거를 다 빼가지고 B 나라한테 줄 거라는 거지. 왜? 똑같이 은행에 돈 넣는데 B가 더 많이 주잖아. 그래서 투자 수익률 하락이 이어지니까 외국인 투자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A 나라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 B 나라로 주게 된다는 거지. 투자한다라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 가치는 이제 하락하고 환율은 또 상승하는 거야. 자국 통화 가치 이거는 뭐 왜 이러냐면 그냥 아까 돈이 늘어났다며 돈이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 뭐 어떤 물건 돈도 물건이라고 봤을 때 가치가 하락해서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은 왜 상승하는 거야? 이것도 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1달러를 사는데 필요한 한국돈. 아니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어. 그럼 1달러를 사는데 필요한 한국돈이 늘어나겠죠. 미국이 바보는 아니잖아. 뭐야 너네 돈 막 무작위적으로 풀렸어? 그럼 1달러 살 때 돈 더 줘. 이런 거지.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 거야. 그래서 뭐냐? 여기서 얘기하겠어. 통화량이 증가해서 아까 처음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네, 여기 다 지울까? 헷갈리는데. 다 지울게. 자, 여기만 보자.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내가 파란색으로 할게. 여기를 빨간색으로 할게. 자,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 즉, 물가도 막 잘 변하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장기적으로 예상됐을 때. 예상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면서 환율까지 같이 상승했지. 그러니까 이게 예상 범주였어. 예상 범주. 이 변화에다가 여기에 그러니까 얘만 일어났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아까 이제 통화량이 증가해도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뭐 실질 통화량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해서 금리가 하락해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환율 상승. 그러니까 얘는 뭐야?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환율 상승인 거지. 얘는 비정상이야. 얘네 둘이 합쳐져서 환율이 더블 상승했지.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올라가서 추가적인 상승 현상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아. 원래 올라가야 돼. 왜? 이만큼만. 장기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정도로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같이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측보다 더 올라가서 오버슈팅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건 당연히 물가가 경직적일수록 안 변할수록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거지. 이건 뭐 악영향이라고 보면 되지. 근데 뒤에도 중요해. 근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따라 상승해줘서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됐던 그러니까 자
상승해서 실질 통화량이 정상적으로 돼. 정상화. 그럼 뭐 돼? 시장 금리도 정상화가 돼. 그러면 B나라, 아까 A, B에서 B로 투자했던 나라들이 뭐야 A 정상됐네? 다시 A에다가 하자. 그래서 A로 돈이 다시 들어와.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데 여기서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원래 금리가 예를 들어서 금리 가격이 뭐 환율 가격이 1달러에 1,100원이었다 치자. 1,000원. 그래서 올라갔어. 1,100원. 이게 정상이었어. 정상적으로 변했으면. 근데 그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1,300원이 됐던 거야. 이게 비정상. 그러니까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1,000원에서 1,300원이 됐다가 1,000원으로 되돌아오는 약간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그래서 1,000원짜리였던 이 1,000원으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오거든. 나 너무 말을 많이 하던가 정말. 그게 이 문제예요. 28번. B가 맞다라는 거야. 봐. 변하기 전으로 되돌아오면 안 돼. 환율은. 알았어? 문제를 좀 해볼까? 같이 가야 되니까. 자, A, B, C는 A가 뭐지? 기억의 실질통. 니은이 뭐야? 시장금리. 그러니까 28번을 완벽하게 진짜 논리적으로 파악해야 이 지문 자체를 여기 이 가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거든. 찍어서도 안 돼.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풀면 통화량이 증가해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됐지?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유일하게 시장 금리야. 얘만 하락했거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 조졌네 하고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시장 금리 유일하게 내려가는 거. 얘네 둘은 실질 통화량이랑 환율은 둘 다 올라가. 둘 다 올라가는데 실질 통화량은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아와. 그게 여기 나와요.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얘가 실질 통화량이고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올라가긴 올라간다는 거야. 올라가긴 해. 라는 거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될 경우 장기의 환율,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국내 통화를 증가하면. 아니, 돈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 게 맞다.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이 있다. 그래서 얘가 환율이다. 이렇게 푼다는 거. 진짜 잘 만들었지. 뭐 그렇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장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통화 물가랑 환율 두 개가 길게 보면 다 조정돼. 라는 거지. 뭐 다 신축적이야. 다 올라가 가격이. 뭐 내려가 이런 얘기인데 단기적으로는 물가는 안 변해. 근데 환율은 단기적으로도 잘 변해. 이런 거지. 이렇게 표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아까 설명했지. 과자 라벨 같은 걸로. 뭐 그렇게 된다. 이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27번 볼게. 27번. A국 경제학자가 있고 자 27번 같은 거 할 때는 자 이때 상식적으로 뭐냐 어찌됐든 저찌됐든 통화량이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된다. 이거는
마치 과학 공식 같은 거야. 수학 공식 같이. 이거는 무조건 맞아요. 시장 금리 하락한다. 돈이 증가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거를 상식적으로 가지고 이제 보면 A국, B국이 있었어. 그리고 나 외국인이 있는 거야.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디 은행에 돈을 넣을지, 어느 나라 은행에 돈을 넣을지 결정을 해야 돼. 당연히 어디에 넣고 싶어? 금리가 높은 곳에 넣고 싶은 거야. 금리가 높은 곳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지금 A 나라에 뭐 전쟁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래서 거기 주식 혹은 뭐 그런 금융 자산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내가 A국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또 가격 떨어져. 니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가격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손해보기 전에 빨리 팔고 날라야 되잖아. 그래서 B국에 있는 이런 채권들을 다 팔고 그걸로 챙긴 현금을 B국에다가 집어넣는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 악순환이 발생해. 왜? A국은 경제가 더 안 좋아지니까 안 그래도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돈을 더 빼서 더 안 좋아져서 얘는 경제가 계속 더블로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 멘트를 이해를 해야 돼.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A국의 환율이란 건 뭐야? 뭐 이렇게 봤을 때 A국의 환율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A국 사람이 B국 돈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 당연히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당연히 올라갔지. 왜? 아니 A국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졌을 거 아니야.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A국의 가치가 떨어졌구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똑같은 B국 돈을 사려면 더 많이 갖다 줘야 B국 돈을 살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 비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했어. 근데 비국 입장에서도 통화량이 증가했네. 그럼 비국의 시장 금리는 얘가 다운됐단 말이야. 시장 금리 다운되고 통화량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비국의 돈도 엄청 많아지니까 그냥 비국 돈 가치도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국 가치가 밑에 있었는데 비국 돈의 가치가 여기 있었다고 칠게. 근데 비국 통화량도 너무 많아서 비국 돈의 가치가 이렇게 좀 다운이 된 거야. 이렇게. 비국 돈의 가치도 이렇게 좀 비슷해진 거야. 여전히 비국이 좀 더 가치가 높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환율은 좀 다운됐겠지. 환율 급등이 좀 진정된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양국이 수출 수입을 엄청 많이. 그럼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었어. A국의 환율 상승, 즉 뭐 B국이 달러를 쓰고 A국이 원을 썼다라고 쳤을 때 1달러에 1,100원이야. 1,1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1,350원으로 됐다면, 즉 환율이 올라갔다면 뭐 할 때 불리해? 수입할 때 부담된다라는 거야. 왜? 수입할 때는 너무 비싸다니까. 하지만 수출할 때는 또 유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능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까불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A국의 환율 오버슈팅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 정도는 감소하죠, 사실.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보면 아까 이유가 두 가지였잖아. 물가 경직성 또는 시장 금융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거에 대한 거지. 두 번째 거. 불안 심리에 대한 내용인데 금융시장, 채권 이런 거 때문인 건데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 발생했냐 사실 환율 오버슈팅이 A국에 있던 돈을 외국인들이 B국에다가 A국 돈을 빼서 B국에 넣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거거든. 근데 B국의 시장 금리가 감소하면
비국에 돈을 넣던 외국인도 뭐야, 차라리 그냥 A국에 냅두는 게 더 낫지 않아? 어차피 쟤네한테 넣어도 그러니까 이자가 B국이 많이 높을 때가 좋았던 거지. 어차피 얘 내려가면은 A국에서 돈을 뺄 이유가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다시 A국에 돈 들어오잖아. 그니까 이제 그 환율의 오버슈팅 정도가 조금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거야. 오버슈팅이 약해질 거다라는 거지. 계속 B국으로 돈이 흘러가면은 그랬을 텐데, 오버슈팅이 계속 일어났을 텐데.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자, 이거는 뭐 맞지? 불안심리. 여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그래서 2번, 3번도 쉬워. 오버슈팅이 발생하더라도 조정을 통해서 뭐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4번, 수출이 증대되는. 사실 이거 내가 지금 방금 넘겼지만 환율이 올라간다고 수출이 왜 증대돼요? 라고 하면 너무 길어서 일단 결론만 얘기할게. 싸서 그래. 그러니까 A국과 B국이 있다고 쳤을 때 B국 입장에서 A국 물건이 싸게 느껴져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서 싸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A국 똑같은 품질인데 A국 물건이 싸. 그러니까 A국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거야. 그래서 개입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을 인상시키니까 A국의 내수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이제 A국 물건과 B국 물건이 있을 때 이건 수입품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물건이지. 수입 물품이 더 비싸.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고정시켜요. 품질은 똑같다라고 보는 거야. 품질은 똑같을 때 자국 물건이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수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물건이 많이 사고 팔리면 내수가 위축됐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알지? 그래서 내수가 활발해지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해서 외국 물건을 안 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거를 사고 파니까 뭐 그건 또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참 좋은 문제였다. 27번은 생각보다 쉬웠는데 문제는 이게 또 쉬워. 문제는 쉬웠어. 여기 문제. 지문이 좀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질문으로 거의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해서 이제는 좀 빨리빨리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약간 보자마자 통화량 증가, 금리 하락. 이건 거의 무조건일 거야 아마. 그래서 혹시 이게 아니면 이제 지문에서 설명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다. 라는 얘기.